여러분,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숨 내쉬어 본 적 있으신가요? 65세 박경자 씨는 요즘 단톡방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정성껏 올린 안부 인사엔 아무도 답이 없는데 뒤이어 올라온 다른 친구의 사진엔 금방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죠. 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느라 내 마음 하나 돌볼 여유 없었던 여러분에게 이런 사소한 무심함은 더 큰 상처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예전만큼 즐겁지 않으시죠?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여가는 그 마음, 저는 깊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서운함은 여러분이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카톡이라는 공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본성의 신호를 우리가 보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무심코 흘린 본성의 꼬리를 이제야 발견하신 겁니다. 여기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늘 평온한 63세 정진수 씨가 있습니다. 정진수 씨는 카톡 메시지 몇 줄로 상대의 인격을 파악하고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구나라며 우아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둡니다. 왜 누구는 카톡 때문에 병이 나고 누구는 카톡 덕분에 인생이 편안해질까요? 정진수 씨에겐 사람의 본성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7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본성을 숨기려 해도 손가락 끝에서 새어나오는 이 치명적인 신호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당하고 상처받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신호를 알면 남은 인생은 훨씬 더 단단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대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갖추는 과정이죠. 지금부터 그 본성의 신호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계신 곳에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본성의 신호는 잘못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이 사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무례한 사과입니다. 63세 박순자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 총무를 맡아 며칠간 인터넷을 뒤지며 식당을 알아봤습니다. 주차는 편한지, 음식은 정갈한지, 우리 나이대가 앉기 편한 의자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직접 답사까지 다녀왔죠. 그런데 동창 정숙 씨가 단톡방에서 거기는 너무 구석진데 아니니? 요즘 누가 그런 구식 음식을 먹어? 라며 순자 씨의 노력을 사사건건 깎아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답답해져 떨리는 손으로 개인 카톡을 보냈습니다. 정수가 내가 며칠 고생해서 예약한 곳인데 네가 계속 부정적으로만 말하니 내 마음이 참 무겁네. 한참 뒤 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내가 말이 좀 심했다면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 나도 다 모임 잘 되라고 한 소린데 네가 총무라고 유세 부리는 것 같아서 나도 참 서운하다. 미안해라는 단어는 있지만 사실상 네가 예민해서 생긴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사과를 받았는데 오히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현상.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비수입니다. 카톡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에 이런 비겁한 본성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말투가 거칠거나 세련되지 못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뿌리 깊은 본성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해리에트 러너 박사는
수십 년간 수만 건의 사과 사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의 연구 중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바로 조건부 사과를 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심리 기제입니다. 한 유명 대학 심리학 연구팀에서 잘못을 저지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상대에게 사과문을 쓰게 한 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분석했죠. 그 결과 공감 능력이 낮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집단의 약 74%가 사과문에 반드시 하지만이나 만약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에게 사과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해진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지루한 거래이거나 사과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길을 꺾어 놓으려는 심리적 제압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과학적 발견입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받는 순간 뇌의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격렬하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작동하는 공포와 방어의 기관이죠. 즉, 이들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치명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강력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 내가 미안하긴 한데 사실은 네가 원인을 제공했잖아라며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그 사람의 인격적 성숙도가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날 컨디션이 나빠서 실수한 게 아니라 평생을 거쳐 굳어진 그 사람만의 비겁한 생존 패턴인 것이죠. 말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내 기분은 더 더러울까? 라고 의문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그 직감이 100% 맞습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란 늘 누군가는 위에 있고 누군가는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서열 싸움일 뿐입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자신이 서열에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 유난 떠는 사람으로 몰아세워 다시 우위에 서려 하는 것입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내 사정이 내 상처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더는 토 달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죠. 이런 패턴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는 자기 합리화의 벽만 더 단단하고 두꺼워질 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냉정하면서도 가슴 시린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마치 개가 짖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본성은 기회만 생기면 반드시 다시 고개를 든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헛된 기대를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따뜻한 말로 타일러보고 진심을 다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눈물로 설명해 주어도 진정으로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잠시 숨을 고를 뿐입니다.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는 어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것입니다. 이미 금이 간 그릇에 물을 담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 그릇을 고치려고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도 마세요. 순자 씨,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셨을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보낸 비겁한 사과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내가 정말 속이 좁은 걸까라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그 무거운 감정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하고 서운한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카톡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여러분에게 던진 심리적 쓰레기였을 뿐이니까요. 진심으로 미안해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로 깊은 인연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차가운 돌덩이에서 온기가 느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구나. 내 마음을 담기엔 너무 작은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마음의 선을 긋고 한 걸음 물러나세요. 여러분은 기분 나쁜 사과를 억지로 받아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오직 그 진심의 무게를 아는 품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어야 할 보석 같은 것이니까요.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성의 신호는 카톡의 답장 속도와 말투 속에 숨겨진 권력관계와 존중의 무게입니다. 카톡방에서 가장 마음이 헛헛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보낸 진심 어린 안부에는 한참 동안 답이 없다가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만 번개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마주할 때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68세 김철수 씨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철수 씨에게는 수십 년 지기 고향 친구인 이 사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평소 무릎이 좋지 않다던 이 사장이 생각나서 정성껏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사장, 요즘 환절기인데 건강은 좀 어때? 무릎 치료는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 한자 한자 손가락을 눌러가며 보낸 진심이었죠. 하지만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금방 사라졌는데도 온종일 답장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많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이 사장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제 보낸 안부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신 철수야, 지난번에 네가 갔던 골프장 예약 어떻게 하는 거였지? 번호 좀 바로 보내봐라는 자기 용건만 툭 던졌습니다. 철수 씨는 순간 허탈해졌습니다. 내 안부는 읽고 무시해도 되는 하찮은 것이었지만 본인의 궁금증은 즉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던 셈이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간을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정작 자신의 1분 1초는 금쪽같이 여기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톡 답장 속도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국 더비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는 익십 행위는 상대방에게 신체적 통증과 유사한 심리적 고통을 줍니다. 연구팀이 실험 참가자들의 뇌 반응을 관찰한 결과 무시당한 사람들의 약 68%가 자존감 하락과 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뇌의 반응을 살펴보면 실제 매를 맞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느꼈죠. 더 흥미로운 점은 답장을 늦게 보내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답장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행위를 통해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묘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기다리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답장을 늦게 하거나 무관심한 말투를 쓰는 건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대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바빠서 깜빡했어라는 말은 아주 흔한 핑계이죠.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바빠도 나중에 연락할게라는 짧은 메시지라도 남기는 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지만 카톡에서의 행동은 여러분을 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카톡을 보내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대화는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본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을 권력이라고 믿는 미성숙한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의 진심을 이용만 하려 들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왜 그를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가 나였고 또한 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몽테뉴가 말한 고결한 관계의 핵심은 동등함과 진심입니다.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려 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며 답장 하나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 것은 이미 우정이 아닙니다. 답장 속도에 자존심을 걸고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은 타인과 영혼의 대화를 나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얻는 법보다 이용하는 법을 먼저 배운 가여운 영혼들일 뿐이죠. 철수 씨, 그리고 오늘도 무심한 카톡 답장에 마음 졸였을 여러분. 이제는 그 차가운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보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답장이 늦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무례함이자 부족한 인격의 밑바닥일 뿐이죠. 여러분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으니 그 이후의 반응에 대해 서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진심을 담기엔 너무 좁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의 짐을 그 사람 쪽으로 휙 던져버리세요. 무심한 사람의 카톡에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저당 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본성의 신호는 나의 기쁜 소식에 카톡으로 은근히 초를 치는 칭찬에 대한 반응입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찾아온 작은 행운이나 기쁜 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손주가 상을 탔을 때, 혹은 내가 오랜 시간 공들인 취미 생활에서 작은 성취를 이뤘을 때가 그렇죠. 여기 62세 김효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효숙 씨는 최근 서해복지관에서 꾸준히 배운 서예로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작품 사진을 찍어 오랜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렸죠. 부족하지만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어. 응원해준 친구들 고마워. 라며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가 세상에 효숙 대단하다.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었니? 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늘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 영숙 씨의 카톡 한 줄이 효숙 씨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효숙야, 축하해. 근데 요즘은 그런 전시회 누구나 다 한다더라. 돈만 내면 자리 주는 데도 많다던데 고생했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읽은 효숙 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축하해라는 말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 그 뒤에 붙은 누구나 다 한다는 말은 효숙 씨가 흘린 땀방울을 단번에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초치기입니다. 남의 경사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보다 어떻게든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는 질투 어린 본성이 카톡이라는 짧은 문장 속에 그대로 새어나온 것이죠. 얼굴을 마주했다면 차마 하지 못했을 비아냥을 텍스트 뒤에 숨어 은근슬쩍 내뱉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좋은 소식에 반응하는 4가지 유형을 연구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셸리 게이블 박사는 이를 능동적 마이너스 건설적 반응과 능동적 마이너스 파괴적 반응 등으로 분류했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기쁜 소식에 영숙 씨처럼 은근히 결점을 찾아내거나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능동적 마이너스 파괴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약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얻은 기쁨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상대방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뇌에서는 보상 회로가 아닌 고통을 느낄 때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타인의 행복이 곧 나의 결핍을 확인시켜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통계적으로도 10명 중 3명은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효숙 씨가 느낀 그 불쾌함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상대방의 뇌가 보낸 거부 신호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결과인 셈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에 굳이 부정적인 꼬투리를 잡는 건 대부분 그 사람 내면의 만족감이 바닥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패턴이죠. 좋은 일인데 왜 저런 말을 할까? 라고 의아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말은 멀쩡하게 축하한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여러분을 자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리려 애쓰는 중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의 기쁨을 나눠야 할 에너지가 아니라 뺏어야 할 기운으로 본다는 점에 있습니다. 축하해. 근데 요즘 그거 다들 하잖아라거나 잘 됐네. 근데 건강 나빠지면 다 소용없어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대화의 중심을 축하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다시 부정적인 상황으로 돌려놓음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말투가 투박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빛나는 순간을 가려야만 자신의 초라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믿는 비겁한 생존 전략이죠.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될수록 더 날카로운 가시를 세울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행복은 공유하고 싶은 소식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라 로슈프코는 인간의 질투심에 대해 아주 소름 돋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서조차 우리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참으로 잔인한 말이지만 이 말 안에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라 로슈프코는 인간이 타인의 불행을 보며 은근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반대로 타인의 성공 앞에서는 묘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질투는 영혼의 먼지와 같아서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늘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키우는 대신 남의 행복을 깎아내려 자신과 높이를 맞추려 합니다. 그런 사람의 카톡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내 기쁨을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건네는 행복의 꽃향기를 맡을 줄 모르는 코가 막힌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로 빚어낸 소중한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덩이라 치부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행복에 초를 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행복이 그만큼 빛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내 기쁨을 함께 누릴 만큼의 마음 그릇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세요. 굳이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도 내 성취를 증명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로지 여러분의 것이고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 또한 온전히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질투라는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빛나는 하루를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아는 사람들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에도 우리 인생은 참 짧고 귀하니까요. 넷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본성의 신호는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갑자기 단톡방을 나가버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내리는 미성숙한 감정 표현법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감정도 무뎌지고 너그러워질 것 같지만 의외로 주변을 보면 몸만 어른이지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풀기보다 나아네. 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식의 행동을 카톡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번에는 65세 최영호 씨가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호 씨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고교 동창 산악회 모임의 회장입니다. 어느 날 다음 달 산행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회원 중 한 명인 김 씨와 아주 사소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 씨는 이번엔 좀 쉬운 코스로 가자고 했고, 영호 씨는 지난번에 쉬운 곳을 갔으니 이번엔 경치가 좋은 쪽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김 씨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단톡방을 휙 나가버렸습니다. 단톡방에는 김호우님이 나갔습니다라는 차가운 문구만 덩그러니 남았죠. 당황한 영호 씨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김 씨는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 프로필 사진까지 까맣게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나 지금 화났으니까 다들 알아서 기어라라고 시위하는 것 같았죠. 며칠 뒤 다른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이유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단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단톡방을 나가는 행위, 프로필을 내리는 행위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카톡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폭력 중 하나입니다. 대화로 풀기보다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을 붙잡게 만들므로써 상황을 통제하려는 비겁한 본성이 숨어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정서적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여 어린아이 시절의 유치한 방어 기제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하죠. 미국의 한 심리 연구소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소통 중 갈등 해결 방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5%가 화가 났을 때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등 수동적 공격 방식을 사용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뇌의 전두엽 기능, 즉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낮게 측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2명 중 1명꼴로 이런 미성숙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에서 얼마나 쉽게 이런 본성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호 씨가 겪은 김 씨의 행동은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뇌의 미성숙함이 드러난 과학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단톡방을 나가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대부분 여러분을 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려는 고약한 패턴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해주려 애쓰지 마세요. 그들은 말은 멀쩡하게 어른처럼 하지만 행동은 나 화났으니까 너희들이 빌어라고 떼쓰는 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자신의 기분을 우선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단톡방을 나가는 행위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죠. 말은 멀쩡한데 감정이 상할 때마다 잠적하거나 카톡을 차단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회피형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임져야 할 순간에 늘 도망치고 상대방에게 모든 감정적 짐을 떠넘깁니다. 이런 본성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깊어지면 깊어졌지 절대로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오냐오냐 받아줄수록 그 정도는 심해질 뿐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의 분노와 감정 조절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분노는 아주 짧은 광기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광기가 당신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세네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반대로 침묵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자신을 파괴하는 광기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관계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사람은 이미 이성의 통제를 잃은 상태입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그들은 분노라는 짧은 광기에 사로잡혀 수십 년 쌓아온 우정이나 신뢰를 단 한 번의 손가락질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과 대화하려 노력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 광기에서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정성을 들여도 그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이용만 하려 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아직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아이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마음을 툭 떼어놓으세요. 그 사람이 나갔다고 해서 단톡방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금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스스로 걸러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평온을 그 사람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맡기지 마세요. 그가 언제 돌아올지, 왜 화가 났는지 분석하느라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나를 존중해주는 따뜻한 사람들과의 대화에 더 집중하세요. 다섯째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본성의 신호는 카톡 선물이나 회비 정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돈을 대하는 습관입니다. 돈 앞에서는 누구나 정직해진다는 말이 있죠. 특히 얼굴을 보지 않고 카톡으로 송금을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밑바닥 본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은 67세 이영숙 씨가 겪은 씁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숙 씨에게는 10년 넘게 매주 만나 차를 마시고 밥을 먹던 단짝 친구 정 씨가 있습니다. 영숙 씨는 나이 들어서 돈 아껴서 뭐 하겠니? 있을 때 서로 나누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베푸는 걸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생일마다 카톡으로 정성 어린 메시지와 함께 상품권이나 과일 세트를 보내곤 했죠. 하지만 영숙 씨의 생일이 되었을 때 정 씨가 보낸 건 축하해, 조만간 얼굴 보자라는 짧은 카톡 한 줄 뿐이었습니다. 그 조만간은 끝내 오지 않았고 다음 생일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동창 모임 회비 정산 때였습니다. 영숙 씨가 총무로서 식사비를 계산해 단톡방에 1인당 23,000원이라고 올리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만 읽고도 며칠째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 톡을 보내자 돌아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주차비 3,000원 대신 내준 거 있잖아. 그거 빼고 2만 원만 보낼게. 그 순간 영숙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돈 3,000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베푼 수많은 배려가 그 작은 계산 앞에서 아무 의미 없게 취급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쓰는 돈만 유독 아까워하는 그 태도는 카톡이라는 문자 뒤에 숨어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행동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개념이죠. 문제는 인색한 사람일수록 이 성향이 유독 강하다는 점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돈을 쓰는 상황에서 인색한 성향의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심리적 고통을 약 5.5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공통의 이익을 위해 돈을 내는 실험에서도 이들 중
약 80% 이상이 상대가 나보다 이득을 본다는 의심 때문에 끝까지 돈을 내지 않거나 최소한만 지출했습니다. 즉, 이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에게 쓰는 것 자체를 손해로 인식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나눔이 아닌 손해를 최소화하는 거래처럼 계산하게 됩니다. 영숙 씨 친구가 3,000원을 굳이 깎아보내는 행동은 신뢰보다 자신의 작은 손실을 지키는데 훨씬 더 민감한 심리가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독 돈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인색하게 구는 건 대부분 여러분을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제적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 문제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해 주려 하지 마세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카톡으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먼저 건넵니다. 하지만 인색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오히려 뻔뻔하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은 멀쩡하게 의리와 우정을 외치지만 행동은 아주 정교하게 자신의 이득만을 쫓는다는 점입니다. 카톡 선물하기 내역을 한번 보세요. 나만 항상 보내고 상대는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너그러운 호구 정도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성격이 꼼꼼한 것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신의 돈은 귀하고 남의 돈은 가볍게 여기는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카톡 정산처럼 기록이 다 남는 상황에서도 구질구질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돈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에서 인간의 덕목 중 하나로 대범함을 꼽았습니다. 대범한 사람은 돈을 쓰는 데 있어 즐거움을 느끼며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양을 기꺼이 베푼다. 반면 인색한 사람은 돈을 내놓는 것을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으로 여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친구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영혼 자체가 궁핍한 상태라는 것이죠. 철학자의 시선에서 볼 때 인색한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타인과 마음을 나누는 고귀한 즐거움을 스스로 차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궁핍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의 풍요로운 진심을 나누어 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품격 있는 관계는 서로의 대범함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베풀었던 그 따뜻한 선물과 밥 한 끼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넓고 깊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귀한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세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주는 것만 받을 줄 알고 돌려줄 줄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관계에 대한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굳이 돈 문제로 얼굴 붉히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음번에는 그 사람에게 먼저 베풀지 말고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돈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은 오직 여러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인색한 사람의 계산기 속 숫자가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갉아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째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본성의 신호는 직접 마주하지 않는 공간에서 드러나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 기사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라고들 하죠. 그런데 요즘처럼 비대면 소통이 일상이 된 시대에는 카톡방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65세 한석호 씨가 겪은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석호 씨에게는 평소 점잖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오랜 동료 최 씨가 있습니다. 최 씨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늘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써서 모두가 그를 선비라고 불렀죠. 그런데 어느 날 석호 씨와 최 씨가 포함된 소수의 단톡방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 씨가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배달 주문이 밀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식당 사진을 찍어 올리며 입에 담기 힘든 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은 망해야 한다. 서빙하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이냐. 못 배우고 가난한 것들이 하는 장사가 다 그렇지라며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약자를 향한 잔인한 우월감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석호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때는 그렇게 인자하던 사람이 카톡이라는 텍스트 뒤에 숨어서는 자신보다 처지가 어렵거나 실수를 한 사람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직접적인 반격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성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 가장 조심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최 씨처럼 카톡방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타인을 비하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의 등 뒤에도 똑같은 칼을 꽂을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사회적 지배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인간이 사회적 계급 구조 내에서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지배하거나 차별하려는 성향을 말하죠. 미국 뉴욕 대학교의 심리 연구팀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익명이 보장된 온라인 커뮤니티와 실명이 드러나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각각 실수를 저지른 서비스직 종사자에 대한 태도를 관찰했죠. 그 결과 평소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집단의 약 80%가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환경에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비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 놀라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 이들의 뇌에서는 마약을 복용했을 때와 유사한 도파민이 분출되었습니다. 즉,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얻는 우월감이 이들에게는 일종의 쾌락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명 중 8명의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비대면 공간에서 자신의 잔인한 본성을 배설하며 만족감을 얻습니다. 한석호 씨가 목격한 최 씨의 모습은 단순히 그날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평소 억눌러왔던 지배 욕구가 카톡이라는 보이지 않는 창구를 통해 터져나온 과학적인 필연이었던 셈입니다. 그 사람이 카톡에서 유독 서비스 종사자나 약자를 비하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대부분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아주 비겁한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죠. 오죽 답답하면 저러겠어라고 좋게 생각해 주려 하지 마세요. 진짜 정의로운 사람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사람의 인격이나 처지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카톡에서 배달 기사나 식당 직원을 저런 것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실 사회적 강자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굴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신보다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것이죠. 말은 멀쩡하게 기본이 안 된 세상을 개탄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나는 너희보다 잘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가련한 본성일 뿐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철학의 부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작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 도끼는 더 심해지곤 하죠. 카톡 한 줄에서 타인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눈물 또한 언제든 가볍게 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의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 법칙입니다. 식당 직원도, 배달 기사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도 각자의 인생이라는 목적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누군가를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칸트의 시선에서 볼 때 약자를 비하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인간이라기보다 본능에 사로잡힌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줄 모르는 정서적 불능 상태인 것이죠. 그런 사람의 천박한 대화 속에 여러분의 고귀한 가치를 섞지 마세요. 칸트가 말한 목적으로서의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진정한 영혼의 교류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오물 같은 대화에 굳이 맞장구를 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흙탕물에 돌을 던지면 여러분의 옷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높아진다고 믿는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그런 사람의 카톡방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맑은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약자에게 가장 따뜻하고 너그러운 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너그러움의 가치를 아는 품격 있는 분들이죠. 타인의 비천한 본성에 실망하여 여러분의 귀한 평화를 깨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곱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깊이 들여다봐야 할 본성의 신호는 카톡으로 약속을 조율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시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단 10분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 시간을 대하는 태도이죠. 이번에는 71세 정학수 씨가 겪은 아주 답답하고도 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수 씨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이른바 불알 친구인 박 씨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기에 허물없는 사이라 자부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카톡이 일상화되면서 박 씨의 어떤 행동 때문에 학수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종로에서 만나 점심을 먹기로 약속하곤 합니다. 약속 시각은 늘 오후 1시. 학수 씨는 10분 전에는 도착해 자리를 잡고 친구를 기다리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오후 1시가 다 되어도 박 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수 씨가 카톡을 보냅니다. 어이 박 씨, 어디쯤인가? 그러면 1시 5분이 되어서야 답장이 옵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 금방 가. 하지만 그 금방은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박 씨는 1시 40분이 되어서야 헐레벌떡 나타나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유, 오늘따라 지하철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몰라라며 남 탓만 늘어놓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학수 씨가 미리 식당 예약을 해두고 기다리는데 박 씨에게서 약속 시간 5분 전에 카톡이 온 것입니다. 학수야, 오늘 갑자기 손주가 집에 온다네. 다음에 보자. 미안함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한마디였죠. 70평생을 살아오며 친구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학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 씨에게 학수 씨의 시간은 언제든 미뤄도 되고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는 가벼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카톡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박 씨에게는 자신의 불성실함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약속에 늦거나 카톡으로 쉽게 약속을 미루는 행동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계획 오류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잡는 인지적 편향을 말하죠.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로저 뷰러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시간보다 약 40% 이상의 시간을 더 소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이런 오류를 반복하느냐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이들 중 상당수가 낙관적 편향을 넘어 타인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보다 덜 가치 있게 여기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샌드위치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약속 직전에 카톡으로 취소하거나 늦는다고 통보하는 사람들의 뇌는 상대방이 겪을 기다림의 고통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할 때 강한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도 10명 중 4명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시간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뇌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수 씨의 친구 박 씨가 금방 가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본능을 넘어 친구의 인내심을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카톡으로 상습적으로 늦는다고 말하거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건 대부분 여러분을 그만큼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쁜 게 아니라 예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너그럽게 넘기려 하지 마세요.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자신의 노쇠함을 핑계 삼아 타인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더 철저히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은 멀쩡하게 우정을 논하지만 행동은 여러분을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톡에서 지금 출발이라고 해놓고 30분 뒤에 나타나는 행위는 명백한 기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기다려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친절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약속 시간만 되면 흐릿해지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기다림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죠. 내가 늦어도 저 사람은 기다려준다라는 사실에서 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면 여러분의 귀한 인생은 그 사람의 뒷수습을 하느라 다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굳이 곁에 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 우리 가슴을 울리는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면 꼼꼼히 기록하고 돌려받으려 애쓰지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빼앗길 때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재산이다. 세네카는 타인의 시간을 뺏는 행위를 가장 큰 도둑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약속 장소에 덩그러니 세워두고 카톡으로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은 세네카의 시선에서 볼 때 여러분의 인생 일부분을 훔쳐가고 있는 도둑과 다름없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삶 전체를 허투루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무책임한 태도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세요. 철학자의 말처럼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여러분을 기다리게 한 것은 여러분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그만큼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 가벼운 사람의 무게를 여러분이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 시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 미리 나가 기다리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늦거나 약속을 어긴다면 그때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러 떠나셔도 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오직 여러분을 존중하고 약속의 무게를 아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바닥만 한 휴대폰 속 카톡 대화를 통해 사람의 깊은 본성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일상의 소통 도구일지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카톡은 때로 세상을 향한 창이자 때로는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기도 하죠.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할 단 하나의 보물은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관계의 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아니라 나를 깎아먹는 무례한 사람을 얼마나 단호하게 걸러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 한 줄에 담긴 상대의 본성을 읽는 눈을 갖게 된 것은 더 이상의 상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가장 지혜로운 방패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내어줄 시간은 단 1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짜 어른의 위대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타인의 감정을 살피느라 정작 외면했던 당신의 여린 마음을 이제는 가장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인연을 내려놓고 얻는 이 해방감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가볍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카톡 숫자 1에 연연하지 말고 고요해진 마음의 숲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화로운 산책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좋은 글과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두잇이었습니다.